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극단 경험과 상상이라는 곳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뭐 극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가끔씩 연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연극인 류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연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여인들은 알베르 까미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이 까미 분이 이제 요즘 많이 떴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많이 뜬 게 페스트라는 작품을 쓰셨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유명해지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작품은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각색을 했습니다. 각색을 해서 정의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볼 수 있을까요?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이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매일 그리고 문고리라든지 이런 곳을 다 알코올로 소독도 하고 객석 간 거리 두기도 실시하고 있고 들어오시면 오실 때부터 문진표 작성 그리고 체온 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증상자들도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노력은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4개월 만에 공연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4개월 만에 공연이라 가지고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감개무량? 감개무량하다? 여기 지금 연습 중인 저희 극장이 4개월 동안 말하자면 비어 있었거든요. 텅 빈 극장에서 배우들도 여기서 항상 작업하는 배우들도 뭐 오지 못하거나 뭐 오지 않거나 그리고 뭐 사람의 온기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관객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니까 되게 신나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맞구나 이게 내 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일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캐스팅이 더블 캐스팅으로 돼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3주간에 걸쳐서 공연을 하시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외부 공연들이 되게 많은 팀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저희 극장에서 공연하는 기간이나 횟수를 그렇게 많이 잡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공연을 많이 다녀야 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극장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외부 공연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으니 그렇다고 뭐 저희가 돈이 안 된다고 놀 수는 없고 그러면 저희 업인 연극을 해야 되니까 이 극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연 기간도 전과는 달리 3주 정도로 늘리고 회차도 20회차까지 늘리고 배우들도 한동안 공연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연기에 대한 목이 마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해서 기회를 이제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여성으로 바뀌어 있고 내용도 많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극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는지요? 까미 작품을 여성들의 이야기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 식구들이 여성 단원들이 많아요. 까미 작품뿐만이 아닌데 많은 작품들이 남성 중심의 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출연자들도 남성들이고 여성들은 대단히 이제 보조적인 역할, 뭐 이렇게 수동적이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고는 남자들이 치고 반응은 여자들이 하는 형태의 인물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시대에 안 맞다. 지금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만큼 여성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고 원작이 혁명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테러를 준비하는 옛날 우리 독립운동할 때처럼 의열단 같았던 뭐 그런 분들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들을 전부 이제 여성들로 다 바꿔냈죠. 하면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자연히 여성들의 이야기가 로 가죠.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차별들 그리고 지금 N번방이라든지 또는 기타 예전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에게 불리했던 이런 재판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아내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서 주제라고 할 만하다면은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표현한 방법도 무척 매력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이 연극의 주제의식과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요? 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인물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구나. 힘을 길러서 싸워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배하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과 좋게 대화로 푼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가장 신경을 쓰신 장면이 있으실까요? 모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 연출적인 부분인데 장면 쓸 때는 쓸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사실 자료들을 배우들이 낭송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를 두고 낭송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뭐라고 해야 되나? 콘서트 같고 노래 같았으면 해서 그 장면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관객이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셨던데 무슨 의도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무대가 심플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가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성격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출이 제 성격을 봐도 좀 아기자기하고 다양하고 이렇지 않고 그냥 선이 굵게 그냥 툭툭 가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양쪽으로 객석을 두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객석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객석 수가 너무 적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 고민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것보다 이제 작품하고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 작품이 말하자면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논쟁이 배우들만의 논쟁이 아니라 객석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듯한 그 논쟁 속에 함께 있는 듯한 그리고 또 이 무대 안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무대에 객석을 두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극에서는 그런 조명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요? 이번 공연도 조명이 색감을 화려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색감을 화려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어떤 다른 뮤지컬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쓰긴 하는데 리얼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두 번째는 시대적 감각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간의 한계들이 명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어디의 이야기, 어떤 시대의 이야기로 비치지 않고 오늘의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고 미래의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고 과거의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함축적인 그런 상징을 주고 싶어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작품도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콘서트 쇼의 어떤 색깔을 한 번씩 스페셜하게 이렇게 좀 선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외된 소수자를 대변하는 연극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무엇이고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지. 네. 저희가 극단이 결성될 때가 4월 말쯤이었어요. 2014년도였구나. 2014년도였는데 그때 세월호 사고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한참 극단을 준비할 때 세월호 사고가 났고 저희 창단식 하자마자 달려가는 곳이 그 세월호 관한 집회 같은 데였어요. 저희가 출발부터 그렇기도 하고 저희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생각들이 어떤 이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로 갔으면 하고 또 연극이 우리가 하는 연극이 그런 사회하고 동떨어지지 않고 나의 예술이 나의 연극이 이 사회를 바꾸는데 조그마한 영향이라도 끼쳤으면 하고 그리고 그런 연극을 할 때 보람이 있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사회적 주제를 담은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장하거나 이미 자립된 주체자의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많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극단 식구들 중에 여성 단원들이 많은 편이고 또 그만큼 극단의 일들을 여성 단원들이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가는 형태고 제가 보고 듣고 겪는 여성들이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재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고 나면 또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건지 미용 같은 거라도 넣으시는 건지. 네. 저는 저희 연극을 재밌게 봐주시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나 예술이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된다. 그러나 재미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실한 재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였나? 네, 그분이 인간의 쾌락 중에 가장 훌륭한 쾌락이고 가장 즐거운 쾌락이 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식을 얻는 거.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 새로운 관점을 얻는 거. 이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행복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연극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말하자면 공연 만들면서 뭐 작가도 배우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 여성 운동에 대한 강연도 배우들이 이제 다 같이 듣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새로운 관점, 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해주는 게 있고 그게 또 관객분들한테는 제가 막 웃기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너무 흥미진진하게 안 만들어도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재밌게 느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약간 부끄러운데 관객분들이 저희 공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배우들이 선해 보이나 봐요. 좋아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애정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정의롭기도 하고 선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는 것마다 다 재밌다고 하시는 게 아마 그런 애정이 가니까 그렇게 재밌게 보이는 거 아닐까 싶고 미워는 넣지 않습니다. 네.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극단 대표시고 극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극단이고 극장이란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가장 큰 고민이 앞으로 이 극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고민 중입니다. 저희도 뭐냐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못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 감염병이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다른 어떤 전 감염병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거는 온라인 기술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쇼핑도 오프라인 형태로 안 하고 온라인 형태로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예술을 감상하는 행위도 온라인을 통해서 감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게 편리하기도 하고, 그럴 때 대면하고 집합해야 하는 형태의 이 공연 예술 분야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은 뭔가에 대한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좀 예전처럼 다시 곳곳에 축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조그마한 소극장에 보조석까지 몇십석 깔아서 그렇게 공연이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그런 집합, 대면, 밀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종식은 오랫동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극단이나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절대로 개별 극단들이나 개인은 극복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많은 배우들은 무대를 떠나서 매체로 다 옮겨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감각이 있는 연출들이나 작가들은 또 마찬가지로 매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예술이라는 장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공연 예술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특히 연극 같은 아주 기초적인 예술 분야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러면 이 공연 예술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연 예술인들과 관계 당국 기관들과 함께 관객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또 연구자들이 연구도 해서 대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개별 극단들이 개별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연극은 대면적인 예술일 뿐만 아니라 즉흥성과 현장감이 생명인 예술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그런 지원 방식은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건 아닌지요? 네.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들이 영국의 NT 라이브 같은 건데, 지금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네이버 TV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공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식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임시로 대면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어려우니 긴급하게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명분으로라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해서 수입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좋다고 보는데, 공연 예술인들이 걱정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걸 계속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영상화시키는 작업을 몇 개를 지금 해봤는데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이게 저는 내린 결론이, 공연 영상화 사업은 공연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연 영상을 촬영하고 스트리밍하고 싶은 영상 사업자의 일이다. 그래서 공연 예술인들은 이 영상 사업자 제휴를 하든 고용되든 이런 형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일인데, 지금 책정되는 지원금 정도로는 좋은 촬영팀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그 영상의 퀄리티가 이렇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공연 예술팀들은 대부분 다 영세한 팀들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좋은 공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공연이 영상화 시켰을 때는 나쁜 공연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막을 수는 없으나 이것을 공연 업계의 일로, 공연 예술인들이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상 업계에 있는 분들이,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공연 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지원도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취약한 연극 분야에는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거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저희 포스터에다가 예술인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문구를 박아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확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재난 시기를 맞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경쟁,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철학들, 경제 체제들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국가는 얼마나 믿을 수 없게 되는지를 너무 뻔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가 답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저희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술이 직접적인 어떤 바로 어떤 뭔가 득이 되는 어떤 물질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 자유주의, 뭐 경쟁 이런 틀로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획득하면서 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프랑스의 앵테르미땅 같은 제도의 형태가 되었든지 이런 보편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국가의 한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삶의 권리들을 획득하는 대로 우리가 뭐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시는지요? 연극계에서는 아직 뚜렷하고 명백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지금 뭐 오랫동안 뭐 말하자면 어떤 연대, 연극인들의 연대 이런 것들이 되게 폭이 넓거나 강력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은데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아주 많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예술인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합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예전처럼 해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들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아직은 어떤 말씀드릴 만한 어떤 가시적인 것들은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대안을 찾고 목소리를 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방법,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연출님만이 생각하시는 뭐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해법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법은 없습니다. 저희 극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극장에서 이 정의의 여인들을 시작으로 공연을 올리고 있는데, 이 올리는 이유는 해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잘 해왔던 작업들을 하면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 시간을 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떠보는 거죠. 항상 하는 생각이라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건 아니면 뭐 무슨 몇 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건 분명히 이 시대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나라 또는 세계 인류는 어떤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산업이 됐건 어떤 경제 체제가 됐건 어떤 정치가 됐건
실제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여야 환경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진보 민주 세력들과 전통적인 수구 보수 세력들의 이 힘의 역관계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형태로 일어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했던 미국 같은 경우가 후질 때면 후진 나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은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 우리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던 유럽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제가 봤을 때 세계적인 축이 바뀌는 신호들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코로나 때문에 바뀌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부터 바뀌어왔는데 이 코로나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아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작품도 말하자면 그런 혁명가들의 이야기,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내가 뭔가 투쟁하고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도 세상이 좀 더 빨리 바뀌고 저희도 거기서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 연극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만 얻어가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얻어가실 텐데요. 기왕이면 그 생각들 공연 끝나고 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지인들하고 함께 오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 보러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